일본이 조만간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와 업계는 현재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짚어봅니다. 서지영 기자. 네, 소지연입니다. 정부가 대책이 전반적으로 준비가 됐다고 밝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현장 점검을 위해 중소반도체 기업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일측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대비해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을 철저히 점검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강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반도체 등 부품 소재, 장비 경쟁력 강화 종합 대책도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당정청은 당초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번 달 안에 대책을 내놓으려는 계획이었는데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 무역 관리령 개정안 처리를 앞둔 것을 고려해 발표 시기를 미뤘습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대책은 어떤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됩니까? 네, 먼저 예산 지원 방안의 경우 부품 소재, 장비 개발 집중 투자 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에 시급한 관련 예산 2,731억 5천만 원의 증액을 이미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규제 대상에 오를 수 있는 1,100여 가지 품목을 중심으로 R&D, 상용화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제 지원 방안은 R&D 세액공제 확대가 골자인데요.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만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이 업종별 대책 회의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업계에서는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한 업종별, 지역별 설명회를 이번 주부터 열고 있습니다.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민관이 예산 품목에 대한 재고 확보, 거래처 다변화, 국산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 올 하반기 주요 업종 중 이 조선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업종에서 지난해보다 일자리가 줄거나 비슷한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금융 등 업종은 일본 수출 규제 등 여파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4만 8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류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디램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올 2분기 영업이익이 6,400억 원이 채 안 됐는데 이는 시장 전망치보다 1,000억 원 이상 낮은 겁니다. 공급이 넘치고 가격이 떨어진 게 실적 악화로 이어진 겁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SK 하이닉스는 11년 만에 감산을 결정했습니다. 디스플레이도 중국 업계의 공세와 미중 무역 분쟁 등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일본 수출 규제가 겹치며 일자리 증가세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올 하반기 반도체 시장 고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겨우 1.4% 증가한 2,000명 수준에 디스플레이 업종은 반도체보다 더 낮은 0.1%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특히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 심사 후대, 즉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제조업에도 영향을 미쳐 일자리 창출에는 악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이 내려가니까 지금 있는 생산 시설에 대해서 조금 가동률을 낮추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하겠죠. 경력 사원을 뽑는 걸 조금 안 되겠죠. 가계대출 규제 강화와 보험 판매 축소 여파로 금융보험업도 하반기에는 3만 5천 명 일자리 감소가 예상됐습니다. 섬유업도 국내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과 국내외 섬유 수요 감소 등으로 고용이 7천 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SBS CNBC 류정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항공에 이어 아시아나항공도 일본행 항공 노선을 축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나의 경우 항공 기종을 바꿔 작은 비행기로 대체한다는 계획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네, 황인표입니다. 네, 일본행 어느 노선의 기종이 바뀌는 겁니까? 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9월 중순부터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이 후쿠오카와 오사카, 오키나와 노선에 투입되는 항공기를 현재의 에어버스 A330에서 에어버스 A321과 이 보잉사의 B767 기종들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A330 항공기론 최대 290여 명을 태울 수 있지만 A321은 탑승 인원이 174명으로 예전보다 이제 116명이 줄게 되고요. B767의 경우 40여 명이 줄게 됩니다. 인천발
일본 노선을 주종하는 건 아시아나가 처음인데요. 이에 앞서 대한항공도 어제 부산 삿포로 노선을 오늘 9월 3일부터 운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타항공과 TA항공 등 저비용 항공사들도 잇따라 일본 노선 운행 횟수를 줄이는 등 항공편 감축에 나선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이달 들어 일본행 항공권 매출이 크게 줄었다고요. 네, 그 인터넷 쇼핑몰 지마켓과 옥션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일본으로 가는 항공권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신 다른 나라를 찾는 항공편 예약은 크게 늘었는데요. 싱가포르와 대만 항공권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이 각각 52%,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선 항공권 평균 매출 증가율인 23%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 밖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홍콩, 마카오 항공권 매출도 예년 같은 기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황인표입니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에 대한 비준 절차를 밟기로 하고 이에 맞게 관련 노동법 일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입법 예고하기로 했는데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 세종청사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고용노동부가 ILO 핵심 협약 3개에 대해 외교부에 비준을 공식 의뢰했죠. 이 관련해서 법도 고친다고 하는데 어떤 걸 고치게 되는 겁니까? 고용노동부는 지난주 외교부에 결사의 자유협약 2개와 강제노동 금지 협약 등 ILO 핵심 협약 3개에 대한 비준을 공식 의뢰했습니다. 고용부는 비준 의뢰에 맞춰 이에 요구되는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 입법 예고키로 했습니다. 정부안은 지난 4월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안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모두 3개의 노동관련법에서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네, 정부의 의도대로 이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크게 달라지는 건 어떤 부분인가요? 현행법에서 실업자와 해고자는 노조에 가입을 못하는데 일단 법이 개정되면 노조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법의 노조가 된 전교조가 합법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요. 노조 전임자의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이 삭제되고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도 허용됩니다. 사업자에게 유리한 부분도 있는데요. 파업 시 사업장 주요시설 점거가 금지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비준 동의안과 정부 입법안은 모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방침입니다. 그런데 정부 개정안을 두고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다고요. 네, 경영계는 애초에 정부가 반영한 경사노위 권고안이 노동계에 편향돼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 행위 처벌 규정 삭제 등이 정부안에 빠져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노동계 측도 사업장 점거 금지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의 조항을 두고 정부가 노동법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에서 SBS CNBC 정광윤입니다. 어제 급락했던 주식시장이 오늘은 일단 반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오늘 금융시장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오늘 코스피 분위기는 어제와는 사뭇 달랐다고요? 네, 전날 급락하며 검은 월요일이었던 우리 증시는 반등했는데요. 코스피는 외국인이 11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전환하면서 장중 204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0.45% 상승하며 2038.68에 장을 마쳤는데요. 전날 과도하게 하락한 데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부진했던 반도체주가 반등한 영향이 컸습니다. 전날 큰 폭으로 떨어졌던 코스닥도 하락폭을 줄이면서 1% 이상 오르며 장중 630선을 회복했는데요.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1.11% 오른 625.64에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보이며 기술적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층 강화되고 미중 무역 협상이 잘 풀리지 않을 경우 국내 금융시장이 또 한 번 출렁거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외환시장 움직임도 짚어보죠. 오늘 원달러 환율 어땠습니까? 네,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상승하다 이내 약 보합권에 머물려 하락했는데요.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원 90전 내린 1181원 60전에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결정과 미중 무역 협상 등 대형 이벤트와 당국의 매도 개입 영향으로 환율 상승이 억제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통계인 지난 5월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새로 태어난 아이 수가 6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출생아 수가 30만 명을 넘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엄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5월에 태어난 신생아 수가 2만 5천 명을 겨우 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천 명 넘게 줄었고 5월 기준으로 지난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습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은 6명이 채 안 됐습니다. 5월 조출생률이 5명대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출산이 심화하면서 출생아 수는 3년 2개월 연속 매월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가 42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고 30에서 34세 여성 인구가 회복되지는 않아서 그런 영향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이고. 가장 큰 원인이 출산을 미루거나 아예 출산 계획을 하지 않는 부부가 늘고 있는 데다 결혼 자체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혼인 건수는 2만 3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7.6% 줄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계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천 명 넘게 감소한 13만 4,500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올 한 해 출생아 수가 3만 명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삼성전자의 건조기와 세탁기, 냉장고 모두가 세계 최대 시장인 이 미국에서 올 2분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시장 조사 업체 트랙라인에 따르면 삼성 건조기는 올해 2분기 브랜드별 시장 점유율에서 금액 기준으로 20.7%를 차지했고 세탁기도 상반기 21.1%로 1위, 냉장고도 2분기 25.3%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전체 미국 생활가전 시장에서 2분기 21.3%의 점유율로 13분기 연속 1위 브랜드 자리를 지켰습니다. LG전자가 지난 2분기에 영업이익 6,52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4% 감소한 수준입니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 늘어난 15조 6,29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실적은 생활가전 부문은 선전한 반면 모바일 사업본부가 17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학력 간 임금 격차는 축소됐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임금 불평등도를 측정한 결과 학력이 미치는 영향은 매년 0.005씩 줄었고 사업장 규모에 따른 불평등도는 연 0.001씩 커졌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고영선 선임 연구위원은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둔화되면서 임금이 정체되고 고숙련자의 수요가 감소한 게 문제라고 분석했습니다. 올 상반기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분양이 1년 전보다 15,000가구 넘게 줄었습니다. 상반기 분양 물량은 14만 3천여 가구로 지난해 15만 8천여 가구에 비해 9.6% 감소했습니다. 수도권 분양이 11.4% 줄었고 서울은 2% 감소에 그쳤습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 체크 오늘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KCGI 아시아나 눈독. 줄곧 한진그룹을 향해 칼끝을 겨누어오던 행동주의 사모펀드죠. KCGI가 이번에는 2대 국적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으로 눈길을 돌렸다고 합니다. KCGI가 갑자기 아시아나 인수 추진 의사를 밝힌 배경은 뭔지, 또 실제 인수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취재 기자와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 안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KCGI의 아시아나 인수 검토 현재 어느 정도 단계입니까? 아직은 아주 초기 단계입니다. KCGI는 현재 아시아나의 매각 주관사인 크레디트 스위스에 투자 설명서를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컨소시엄 구성을 위해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외 기업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네이버는 이 컨소시엄 구성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카카오는 항공업에 진출할 계획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때문에 컨소시엄을 KCGI가 실제로 구성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해서 실제로 입찰에 참여할지는 인수전에 뛰어들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안 기자, KCGI가 왜 아시아나를 인수하겠다고 나선 겁니까? 사실 인수 추진 배경에 대해서는 KCGI 측에서도 아직 명확하게 밝힌 바는 예.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최근 미국 델타 항공의 한진칼 지분 투자와 무관하지 않을 거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KCGI는 지난해부터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 지분을 의욕적으로 매입을 해왔습니다. 델타항공이 최근 한진칼 지분을 10%까지 늘리기로 하면서 KCGI와 범한진연합군 간 지분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는 동안 한진칼의 주가는 두 달 새 반토막이 나서 KCGI 입장으로서는 자금 회수가 쉽지 않은 데다가 주식담보대출 상환일은 속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KCGI가 희소성 있는 국적항공사 인수를 미끼로 추가 투자금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실탄 마련용이다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그렇다면 입찰에 나서면 인수할 가능성은 좀 얼마나 있습니까? 업계에서는 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예. 이유가 뭐냐 하면 우선 아시아나 인수에는 최대 2조 원 가까이 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자금 마련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건데요. 업계 관계자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한진칼도 지금 약간 일종의 돈 싸움에서 밀린 상황인데 아시아나는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만약에 아시아나를 인수하고 싶어하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KCGI를 끼고 해야 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아시아나를 매각하는 쪽에서는 앞으로 아시아나항공을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꾸려나갈 인수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언젠가는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KCGI가 선택되기에는 불리한 측면이 있고 따라서 그만큼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기업 모집도 순탄치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네, 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카드사 상반기 실적. 금융당국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 압박에 이 카드사들 이렇게 낮춰버리면 회사가 더 버티지 못한다면서 볼멘 소리를 그동안 한 바 있죠. 수수료 인하 여파가 나타나는 2분기 실적을 보면 실제로 이 앓는 소리가 괜한 게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기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의외로 카드사 실적이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부 장가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순이익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점쳤던 이 카드사들 의외로 좀 선방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신한, 삼성, KB카드 등 5개 카드사의 올해 상반기 실적을 보면 7,096억 원으로 1년 전보다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려와 달리 한 자릿수 감소에 그치면서 이 정도면 선방한 게 아니냐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업계 1위인 신한카드를 보면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2,71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했던 2,819억 원보다 3.8% 떨어지는 데 그쳤습니다. 삼성카드 상반기 순이익도 전년에 1,943억 원보다 1.2% 줄어든 1,92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나카드만이 다소 순이익 감소폭이 34%로 좀 컸는데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한 타격이 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우려에도 불구하고 나름 선방을 한 배경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네, 나름대로 허리띠를 졸라 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카드 모집인을 줄였습니다. 카드사는 모집인이 신규 회원을 유치할 때마다 카드 한 장당 평균 15만 원 안팎의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올 들어서 900명 가까이 모집인이 줄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어서 또 고객 혜택도 대폭 축소가 됐는데 기념일 등에 적용하는 할인이라든지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얻는 마일리지와 같은 이런 혜택들을 줄이거나 또 삭감하면서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상품 출시 기준이 강화되면서 앞으로는 카드사들이 흑자가 나는 상품만 내놓을 수 있고 출시가 되더라도 수익성을 계속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포인트 적립으로 고객에게 많은 혜택을 주거나 또 카드사들이 손해를 보면서도 출시하던 CEO 카드 등도 이제는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네,
뭐 문제는 앞으로일 것 같습니다. 뭐 경기 침체로 소비가 줄면 당연히 카드 사용이 줄어들 테니 카드사들 전망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경기 전망이 어두워진 데다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카드사 연체율이 높아질 가능성도 더 커졌는데요. 이 때문에 충당금을 많이 쌓아야 하고요. 여기에 비용 절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객 혜택은 더욱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당장 눈앞의 수익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카드사들은 차 할부 금융 시장 등 사업 다각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신용카드사가 취급한 차 할부 금융 자산은 올 1분기 기준 7조 4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0% 넘게 급증을 했습니다. 판매 관리비 등 비용 절감 그리고 차 할부 금융 여기에 카드론까지 확대를 통해서 수익 악화분을 방어하는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장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비즈플러스 계속해서 오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토론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료 문자 100원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국 명단,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조만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 2일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를 앞두고 우리 정부는 일본의 조치에 대응할 수 있는 카드들을 현재 검토 중인데 그중 하나가 바로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입니다. 당장은 국가 간 안보와 관련한 이 협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우세합니다만 일본이 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의 상황 전개에 따라 폐기 논의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토론 시간에는 이 지소미아 문제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관련해 세 분의 전문가 오늘도 모셨습니다. 오태원 경희사이버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그리고 김광석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노 교수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 지소미아라고 많이 부르던데 네. 이 한일 간에 맺은 이 협정 어떤 건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소미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협정을 맺은 국가 간의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맺는 협정인 거죠. 그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이제 군사 정보를 제공하는 걸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이라든지 또 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겁니다. 일본과만 맺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24개국과 맺고 있는데 특히 일본과 사이에서는 이제 북한 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를 서로가 우리와 일본 간에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상호 보완하는 그런 체제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 교수님, 방금 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가 간의 군사 비밀 정보를 공유하는 이런 협정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군사 정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동맹국이 아니면 맺을 수 없는 협정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이 사실은 이 지경까지 온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사실 신뢰할 수 있는 나라라는 게 전제가 돼야만이 이게 군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뭐 상당한 이슈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이게 2016년에 한일 간의 이 협정을 맺은 거 아니겠어요? 뭐 그 당시에 좀 돌이켜 보면은 그 당시에도 지금 못지않게 북한의 핵 미사일 관련된 아주 뭐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던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일본이 요구해서 사실 협정을 체결한 건데. 이게 과연 이제 군사 정보 지금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건데 일본과 한국이라는
이 두 나라의 군사 정보의 공유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다른 나라가 아니라. 특수성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은 조금 나중에 좀 제가 같이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 교수님, 그런데 이 지소미아를 누가 먼저 제안한 겁니까? 우리나라인가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뭐 그 미국의 압박이 있었고 이제 일본의 요구가 있었다. 예. 그게 정설이긴 한데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협상의 체결 경과라든지 예. 협상 어떤 경과라든지 것들을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해서 몇 차례 이제 한일 양국이 예. 관료들이 만났고요. 2012년 6월달에 이제 가서명까지 갔는데 네. 그때 워낙 그 국내 여론이 안 좋았습니다. 일본과 특수성이 있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비판의 이론이 너무 비등하고 결국 그 밀실 협상이다 이런 비판 때문에 결국은 맺혀지 최종적으로 서명을 못했거든요. 2016년 그때가 2012년 때 이명박 정부 때죠. 박근혜 정부 들어왔을 때 2016년도 이제 그 초반에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 아베 총리, 박근혜 대통령 만날 때마다 미국과 일본은 한미일 삼각관계에서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안보자를 빼고 자꾸 협력 관계를 중요하다 이렇게만 얘기했습니다. 그냥 국내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요. 예. 근데 2016년 11월 달에 갑자기 체결해 버렸어요, 이게. 27일 만에. 원래 이런 정도 협정은 본래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분명히 드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 협정이란 말하고 법제처에서도 이제 그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그런 해석을 내놨기 때문에 당시에. 예. 갑자기 체결을 했는데 그때도 역시 미국의 강한 압박이 있었다. 일본의 집요한 요구가 있었다. 뭐 이런 건 정설인데 정확한 문서는 공개되지 않고 있고요. 대법원에서 그 정보 공개를 요구했는데 네. 시민단체에서 대법원에서는 정보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옳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누가 과연 어떤 먼저 요구해서 어떤 경과를 거쳐 체결됐는지는 아직 확실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이 지소미아가 어떻게 체결이 됐는지 그간의 좀 과정을 쭉 노 교수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이번엔 김 교수님께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협정을 맺을 당시에 일본에게 이용당한다는 비판 여론이 상당히 거셌던 걸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네, 엄청난 비판이 있었습니다. 앞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대사, 2010년대 현대사라고 볼 수 있는데 2012년에 결국은 이명박 정권에서 암암리에 밀실에서 이걸 처리하려다가 체결하려다가 이제 여론의 볼매를 맞았고 2016년 11월 우리 탄핵 정국 당시에 그냥 얼렁뚱땅 체결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당시 이제 과거사 문제, 강제징용이라든가 위안부 문제 이런 일본의 사과도 없는데 그거를 그냥 얼렁뚱땅 체결하면 2, 3급에 해당되는 군사 정보 그리고 한반도 지리 정보 더 중요한 게 공중 정보 이런 수많은 우리 비밀 정보들을 왜 일본한테 던져주냐? 민감한 국가 기밀을. 그렇죠. 그런 이제 여론의 굉장한 그 반론이 있었죠. 예. 일단 뭐 지소미아와 관련된 뭐 그간의 체결 과정, 당시의 그 시대 상황 뭐 세 분께서 간략하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지소미아가 미국과의 연관성, 임 교수님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소미아가 체결되기 전에는 이제 마치 은행 거래를 하듯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려받는 사람이 만나지 않듯이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정보를 주고 정보를 받고 미국을 경유했던 거죠. 네. 결국 이제 군사적인 위급 시에 이제 대응력이 굉장히 약한 체제였었다라고 본다면 결국 미국이 굉장히 원하는 체제다. 다시 말하면 이제 북중러에 해당되는 그런 하나의 동맹국, 군사 안보 동맹이죠. 그리고 한중일에 해당되는 또 군사 안보 동맹, 그렇죠.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되는데 그런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대결 구도를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동맹의 체결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이거를 계속 지속해야 된다고 보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와 관련된 개략적인 언급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다음 달 2일 열리는 일본 가기에서 우리나라의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공포되면 이 발효는 21일 뒤죠. 그러니까 8월 23일이 되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서 나오고 있죠. 지소미아 협정은 기한 만료 90일 전 한쪽이 폐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이 됩니다. 이 통보시한이 또 8월 24일이라고 합니다. 거의 시점이 일치하는데요. 오 교수님, 일단 선택지 하나는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그대로 유지하는 건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하겠다라고 지금 수순을 밟아왔고 그 임박해 있잖아요. 예. 이거는 이미 한국을 안보 파트너라고 보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에 수출하는 물건이 어떻게든지 뭐 해서 북한으로 넘어간다든지 뭐 제3국으로 흘러들어간다든지 뭐 그런 터무니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안보 파트너라고 이미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나라를 한국으로 지금 삼고 있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 우리가 대응을 한다 그러면 저는 이 지소미아는 아무래도 전 폐기하는 게 맞다. 예. 뭐 더 이상의 어떤 그 강한 카드가 있다면 그것조차도 저는 낼 시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미 안보로서의 파트너로 보지 않는데 우리가 과연 이런 그 협정을 유지하는 것을 가져가야 되느냐. 더더욱이나 이 지소미아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이게 좀 상징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더니 뭐 가장 절실한 건 미국인 것 같고 그 다음으로 또 일본이 원하는 거고 그 다음 우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렇게 절실한 협정이 아니다. 그래서 실효적인 측면, 실효성 가치에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지소미아가 과연 지속 가능한 우리에게 유리한 협정인가? 저는 그렇지도 않을 것 같은데. 우리에게 유리한 협정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같은 질문은 노 교수님께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오 교수님께서 굉장히 뭐 좋은 말씀하셨고 저는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협상 카드로 이걸 폐기하겠다 이렇게 쓸 수 있는 카드는 맞지만 폐기를 우리 쪽에서 먼저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대응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첫 번째가 이제 뭐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 별로 실효성이 없다 그랬는데 물론 뭐 큰 필요 없다 하더라도 사실은 일본의 어떤 그 정찰 자산들 우리가 활용할 필요는 있는 거죠. 이번에 북한에서 쏜 뭐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정확히 측정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그런데 일본에서 결국 정보를 받아서 670km 이렇게 확인을 했거든요. 뭐 그런 것들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일본을 우리가 비판하는 게 뭡니까? 과거사 문제를 해결할 걸 외교적으로 해결할 문제를 지금 무역 규제를 통해서 엉뚱한 보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비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걸 폐기하겠다 나오면 다른 나라 일본은 뭐라 하겠습니까? 왜 그걸 외교 안보까지 연결시키냐? 안보 문제까지 전혀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상징적이라는 의미에서 더 큰 문제가 또 하나 있는 게 바로 이제 한미일 간에 이것이 실효적인 아니라도 굉장히 상징적인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를 많이 압박해서 이걸 체결하게 만든 것인데 만약 우리가 폐기하겠다 해버리면 결국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어떤 삼각 구도를 깨겠다, 이탈하겠다 이런 신호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깨겠다가 나오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먼저 깨겠다고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 별로 좋은 카드는 아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 교수님께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주셨습니다. 덧붙여서 김 교수님께도 여쭙겠습니다. 저도 이제 득과 실을 좀 따져봐야 된다. 전략적 사고,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일본이 지소미아에 대해서 원하는 그 정도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더 크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도 역시 그만큼 필요한 협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일본이 제공하고 있는 위성 정보라든가 그리고 이 잠수함을 활용한 그 기술적 정보들 이런 정보 면에서 일본이 더 고도화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이에요. 결국 이제 특히 이제 북중러의 어떤 군사 동맹이 또 얼마 전에 우리 동해상을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안보 위협도 또 생각을 한다면 이게 좀 심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겠다. 물론 이제 일본이 이것을 가지고 이제 협상의 카드로서 이제 마치 뭐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고 너네가 그러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마치 국제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미국을 우리 편에 들고 한국은 우리 말을 잘 안 듣는다 이런 식으로 좀 여론전을 가져오는 그런 경향도 있어 보여요. 그런 면에서 좀 잘 말리지 않고 어쨌든 이걸 우리 카드로서 활용할 일이지 카드 이상의 정말 액션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책들이 마련돼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대책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칼은 칼집에 있을 때가 좀 더 위협적이다. 좀 그렇게도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께 좀 이 내용을 쭉 여쭤봤습니다. 시청자 의견이 하나 왔습니다. 끝번호 6955번께서 이와 관련한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군사 위성도 없고 최근 미사일도 기대는 현 상황인데 창칼로 싸우시려고요. 이런 입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신중한 의견을 펼칠 필요가 있다. 시청자 의견께서도 역시 같은 내용을 좀 보내주셨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한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내비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또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양국 간의 군사정보 보호 협정은 이 안보 분야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서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또 한일 관계가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협력해야 할 과제는 확실히 협력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략 이런 내용의 골자입니다. 김 교수님, 이 말 그대로 일본은 수출 규제 조치와 지소미아 협정은 좀 별개로 봐야 된다. 이런 뜻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걸 분리해서 보는 게 예. 맞는 거죠? 이 일본 입장. 장관의 의견을 제가 딱 시청하고 있으면서 드는 딱 첫 번째 생각이 적반하장도 유분수다라는 표현이 좀 듭니다. 너무나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는 건 아닌가. 사실 이제 외교 현안을 가지고 경제적인 침략을 가한 게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들이댄 게 이제 일본인데 그 경제적 침략에 대해서 우리가 가할 수 있는 카드가 유일한 거 지소미아 하나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잣대를 가지고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함에 있어서 일본이 가져올 게 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본이 가져올 게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 원하고 있는 거죠. 미국이 강하게 한중일 동맹을 원하고 있는데 한중일 동맹을 한국이 깨고 있다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고 국제사회의 여론을 모을 때도 우리는 나름대로 한국이 지소미아를 이제 체결을 연장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지켜본 게 아니라 우리는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대응을 한 나라다라는 그런 뭔가를 빌미를 마련하는 거죠. 결국 여론전에서 혹은 미국의 중재를 끌어오는 데 있어서 일본이 좀 더 우위에 서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 내려집니다. 알겠습니다. 오 교수님, 그런데 이게 이번 수출 규제 문제를 우리나라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전가하고 있네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수출 규제를 문제 삼고 나온 그 배경에는 분명히 그 안보 문제를 지금 일본이 거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보상 더 이상 수출을 못 하겠다라는 게 그 배경에 깔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갑자기 또 이제는 뭐 딴소리를 하는 것처럼밖에 안 들리는데 정말 잘못 가도 좀 한참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일본 정부가 지금 실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노 교수님, 그럼 이게 혹시 향후 국제 여론전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전략으로 봐야 좀 될까요? 지난번에 WTO 이제 일반 이사회에 있을 때 또 그 내용을 전부 다 보지 못했지만 이제 그 나중에 김성호 실장이 돌아와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물론 이제 그쪽에서 우리 정부에서 얘기하기로는 우리 정부 입장에 모든 국가들이 동조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문제는 국제적으로 큰 관심사는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간의 한일 간의 그런 문제고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면 한미일 간의 그런 어떤 관심사지 뭐 국제사회의 어떤 이것이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큰 주목을 하고 있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외신들을 봐도 이렇게 봐도. 그러니까 이건 아까 이제 그 교수님 잘 지적하시지만 결국 이제 화이트리스트를 제외하느냐 우선 일본에 화이트리스트 제외하느냐 이런 걸 봐야 되고 그러고 나서 제외한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차분히 지켜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어떤 그 대응 방안을 강구해도 늦지 않은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다음에 이제 만약 제외한다면 우리에게 명분이 오히려 유리한 부분이 있는 거죠. 화이트를 제외해 전략물자 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그런 얘기 아니냐. 그러면 당연히 지소미아 협정도 우리가 연장하거나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일본에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명분을 오히려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럴 때 그 뭐 예를 들어서 처음 수출 규제 문제 같은 것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의 주창자가 누구였고 자유무역의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구였느냐. 그런데 구체적인 얘기할 필요 없이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일본의 행위가 바로 이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이런 부분 여러 가지 특히 화이트리스트 제외할 때 이런 것들도 결국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뭐 그렇게 국제 명분상에서 특히 일본을 비판할 때 이런 것들이 크게 우리에게 불리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북한도 이 지소미아와 관련해 언급을 했습니다. 이 협정이 제2의 을사조약이다. 즉각 폐기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북한 입장에선 딱 기다리던 시나리오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북중러의 어떤 그 안보 동맹 관계 입장에서
이제 한중일 이 동맹의 어떤 걸림돌, 이 어떤 동맹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노력 과정에서 이 지소미아는 결국 걸림돌 역할을 했던 거거든요. 균열을 받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리고 그게 굉장히 북한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는 영역인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참에 얘기를 하는 건데 예.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중요한 사명 하나가 역시 굉장히 지금 머리가 복잡할 겁니다. 예. 중요한 사명 하나가 북한과의 대화, 북한과의 북미 관계를 공고히 만들어 나가는 거. 이걸 또 중요한 카드로 가져가고 있는데 예. 역시 북한이 이걸 반대함으로써 야 미국 끼어들지 마 하는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예. 이게 굉장히 관계가 복잡해진 상황이고요.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이참에 지소미아 연장하지 마라. 우리의 북중러의 어떤 파워를 더 실어달라라는 입장을 한국에게든 아니면 미국에게든 이야기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 내려집니다. 알겠습니다. 노 교수님께도 네. 여쭙겠습니다. 이 미국의 입장도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이 미 국무부에서 이 지소미아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뜻을 내놓은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뭐 이 지소미아 우리가 체결할 당시부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 결국 미국의 압력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런 것을 이제 얘기했을 때 예. 미국은 지금도 아까 여러 차례 상징적인 것도 얘기하시지만 이 한미일 삼각 동맹에서 예. 이탈하는 걸 결코 달가워하지 않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어떤 그 한미일 이 안보 추구를 예. 중국의 어떤 이 태평양 진출을 저지하는 그런 최일선으로 지금 삼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핵심을 삼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 미국으로서는 지금 그 어떤 그 삼각 관계가 이탈하는 것이 예. 달가워하지 않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미국은 당연히 이것을 유지해야 한다, 유지해야겠다 하는 의사를 내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북한의 어떤 민감한 반응은 당연히 예전부터 있었던 거, 지금도 예상되는 네. 그런 부분인 거죠. 결국 우리가 일본과 교류하려고 하는 정보가 일반적인 군사 정보가 아니고 예. 북핵 미사일 관련 정보라는 점에서 북한은 정말 이것을 어떻게든 깨게 하고 싶고 네. 한미일 공조의 틈을 벌리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 교수님, 네. 사실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 이후에 한국과의 신뢰 문제를 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 군사 정보를 공유한 것 자체가 모순이다. 이런 지적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대단히 큰 모순이죠, 사실. 예. 모순인데,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일단 화이트리스트에 제외한다라는 거는 거의 지금 기정사실화되어가는 분위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지금 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 저희가 낼 수 있는 카드라는 게 저는 많지가 않아 보여요. 이 지소미아 말고는. 예. 그러면 그거 말고 대안이 있느냐, 한국 정부가. 지금 조금 전에도 뉴스가 나오던데 어쨌든 준비가 다 됐다라는 식으로도 좀 방금의 뉴스가 예. 나오긴 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소미아 말고 또 다른 카드가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말고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을 좀 제시하면 좋겠지만 그게 지금 안 보이는 상황에서 가장 유력한 대안은 지소미아다. 더군다나 일부 한일 간의 그런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거, 한미간은 좀 다르죠. 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일본으로부터 얻어지는 군사 정보들이 일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 말고도 우리가 가령 한미 연합군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 다른 루트를 통해서 얼마든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일본에서 얻어지는 것 말고도 확보하고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과연 얼마나 많은 군사 정보를 일본에게 얻을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예. 저는 특히나 앞서서 자꾸 말씀드렸지만 이게 일단은 더 이상은 안보 파트너가 아니라고 일본이 강조하는데 예.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같은 알겠습니다. 카드를 내밀어야 된다. 그런 측면. 네. 김 교수님, 만약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을 거부하게 되면 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우리나라의 득인지 실인지 좀 따져주시죠. 일단은 득될 건 없습니다. 네, 실이죠. 근데 실을 감안하고 이거를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예. 하는 것을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서서 많은 그 득과 실에 대해서 말씀 잘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경제적으로 좀 생각을 네. 해본다면 당장의 실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안보 위협이 더 부각될 겁니다. 안보 위협이 부각되면 자연스럽게 신용 등급을 조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국가 신용 등급을. 그렇죠.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되는 과정에서
결국 외국인 자금 유출 문제라든가 네. 지금 해외 직접 투자 문제도 글로벌리 굉장히 심각한데 한국으로 집중됐던 그 해외 직접 투자도 더 줄거나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 투자가 네. 한국으로 투자가 아닌 해외로의 투자가 더 많이 공장을 이제 다른 나라로 옮기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제 당장의 실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실을 감내하고 이런 강경한 그런 대책을 마련할 것이냐 아니면 이런 실이 있으니 좀 더 전략적으로 차분히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이제 판단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노 교수님께서도 실이 더 많다고 판단하십니까? 일본의 움직임 기분 나쁘죠. 예. 정말로 정말 뭐라고 무슨 놈들이라고 하고 싶지만 네. 그런 것과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여야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구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소미아 같은 거 보면 만약에 우리가 폐기하겠다 이렇게 일본을 위협하면 일본의 위협이 될까요? 그게 일본이 움찔해가지고 그것까지 폐기하겠다고요? 우리 그러면 수출 규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겠느냐? 실제로 폐기해버리면 그럼 일본은 뭐라 그러겠느냐? 그렇습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다시 복원하고 우리 관계 잘 갑시다. 그럴 건가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전혀 움찔도 안 하겠죠. 예. 왜냐하면 미국과 아까 얘기한 대로 한미일 삼각관계에서의 문제지 일본과의 관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실질적인 큰 이득은 없지만 결국 한미일 관계를 연결하는 안보에서도 한미일 관계에서 삼각동맹을 동맹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런 긴밀한 관계를 맺는 연결고리인데 그 고리를 풀어버리겠다 하면 결국은 우리가 일본을 이걸 때려서 일본이 아파해야 되는 건데 그러지도 않거니와 결국 삼각동맹에서 우리가 이탈하겠다는 신호만 준다면 괜히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잘못된 신호만 미국과 국제사회에 줄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참으로 답이 나오지 않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는 8월 2일이죠.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태국 방콕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한미일 외교장관이 참가하는데 이 자리에서 좀 해법이 나올지가 좀 관심사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해 좀 한 말씀씩 듣고 싶은데요. 세 분 전망이 듣고 싶은데 이와 관련해서 좀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지 먼저 오 교수님께서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한일 간의 무역 전쟁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뭔가 마찰이 지금 있는 이런 상황인데 슬기롭게 해결하기를 바라는 마음밖에는 없는데 조금 전에 뉴스에도 보니까 그동안에 연기됐던 한일 경제인 회의가 9월 24일, 25일 한국에서 열리기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1969년에 시작한 한일 간의 경제인들의 모임이고요. 이게 이미 지금 51번째인가요? 올해가 아마 51번째 같은데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은 해가 없었던 아주 중요한 경제인들 간의 모임이거든요. 이게 이제 열린다라는 게 굉장히 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또는 아베 정권이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한일 간의 기업들 간의 신뢰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무너질 수도 없고 그 거래와 협력은 여전히 튼튼하고 탄탄하다는 거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교나 과거사나 이런 문제를 이 산업이나 경제로 끌어들인 이 아베 정권 반드시 후회하기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개인적인 의견과 덧붙여서 긍정적인 해법이 나왔으면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한미일 갈등, 특히 이제 한일 갈등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입니다.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고 그리고 이 지소미아가 연장되지 않든 연장되든 이 한일 갈등이 이제 장기화되는 과정이 지속될 것이고요. 이미 WTO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개도국 지위를 좀 박탈하겠다라는 그 제안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수출 환경, 대외 환경이 굉장히 냉각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 경제적인 충격들도 좀 감안하고 결국은 제가 어떤 한 칼럼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저한테 달려옵니다. 그럼 같이 맞부딪힐 것이냐, 그 중앙선을 침범한 자동차를 피해갈 것이냐. 저는 이쯤에서는 피해가는 그런 지혜도 우리가 적절히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장 뭔가 독립투쟁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
그것에 따른 후폭풍도 같이 고려하면서 신중한 그리고 전략적인 그런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노 교수님도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 뭐 원론적이지만 뭐 외교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 거죠. 당장 속 시원한 해결책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국민도 정부도 모두 인내를 가지고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저희 평론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 정부의 어떤 대응책을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정부의 비판한다고 하는 것이 곧 아베 편이라든가 곧 일본 편이라는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대한민국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여러 사람들의 여러 의견을 귀담아 듣고 그래서 취할 부분은 취하고 혹시 잘못된 오해가 있으면 풀어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정부를 비판하면 무조건 뭐 반일이다. 예.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해결책 노력하는데 우리가 물론 힘을 보태야 되지만 정부가 또 잘못 가고 있을 때 비판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대한민국 국민의 도리고요. 그러니까 정부도 장기적으로 가야 되고 우리 국민들도 왜 당장 해법이 안 나오느냐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야만 정부의 장기적인 해결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피지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